여러분, 올해 들어 뉴스에서 유독 자주 들리는 이름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김정은. 이란 공습이 있었을 때도 러시아 전쟁 소식이 나올 때도 어김없이 따라붙는 이름이죠.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한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 그 명단 위에 지도자 중 2명이 이미 제거됐습니다. 마두로는 미 특수부대에 체포됐고 하메네이는 공습 한 번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은 다음 차례로 김정은을 지목하고 있죠. 북한은 핵이 있으니 이란이나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르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CNN 분석은 이랬습니다. 김정은이 공포에 빠져 트럼프에게 먼저 전화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건 게 아니고 못 건 거죠. 여기엔 북한의 숨통을 조여오는 3가지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북한 이야기를 넘어 우리 안보의 진짜 무게를 가늠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김정은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완벽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위협은 러시아에서 옵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무엇을 보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포탄 570만에서 670만 발, 로켓 65만에서 88만 발, 탄도미사일 최대 248기, 그리고 병력 약 15,000명. 이건 추정치가 아닙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추적한 수치입니다. 이 재단이 한 가지 작업을 더 했습니다. 북한이 보낸 것 전부를 국제 무기시장 가격에 올린 겁니다. 포탄 한 발, 로켓 한 발, 미사일 한 기까지 전부 환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98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6천억 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약 320억 달러입니다. 98억 달러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3분의 1이죠. 나라 살림 3분의 1을 남의 전쟁터에 쏟아부은 겁니다. 전쟁도 자기 전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뭘 돌려줬을까요? 소량의 식량과 석유가 왔습니다. 낡은 방공 장비 몇 점이 왔습니다. GPS 교랑이, 퇴역 전투기 몇 대, 이게 전부입니다.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최대 12억 달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낸 것 98억 달러, 돌아온 것 12억 달러. 교환 비율 마이너스 88%, 13조 원을 건넸는데 1조 6천억 원어치가 돌아왔습니다. FNF 연구원 구세이노바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거래에서 의미 있는 보상이 온 정황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독일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쌓아놓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습니다. 정산서도 없습니다. 송금 약속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 군사 지원을 하면 정산 체계가 따라 붙습니다. 얼마를 보냈고 얼마를 받을 것이며 언제까지 청산한다. 이 기본적인 체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런 거래에 뛰어들었을까요? 그가 진짜 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정찰위성 기술, 탄도미사일 고도화 기술. 이 3가지는 미국도 안 줍니다. 중국도 안 줍니다. 지구상에서 러시아만 건네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3조 원은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받기 위한 선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위성 사진을 봐도 정보 보고서를 뒤져봐도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한 흔적이 없습니다. 잠수함 설계도가 넘어간 정황도 없고 위성 부품이 움직인 흔적도 없습니다. 98억 달러를 먼저 건넸는데 정작 받기로 한 기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러시아가 기술을 안 넘겼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술을 넘기는 순간 북한은 더 이상 러시아가 필요 없어집니다. 기술을 쥐고 있어야 계속 부릴 수 있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종속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이 집 꼭 사고 싶습니다 하고 매달립니다. 그 순간 가격 협상력은 사라집니다. 집주인은 부를 수 있는 만큼 값을 부릅니다. 김정은이 먼저 이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때부터 값을 올리기 시작했고 기술은 끝내 건네지 않았습니다. FNF 분석가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종속화다. 러시아가 시리아와 아프리카에서 반복해온 수법이다. 같은 패턴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
러시아는 이들에게 한 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합니다. 전장에 목숨을 걸고 선은 대가치고 많지 않지만 그래도 2,0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병사 손에 닿기 전에 북한 당국이 75에서 80%를 가져갑니다. 병사가 실제로 받는 돈 400에서 500달러.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북한 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3달러에서 5달러입니다. 2,000달러면 북한에서 30년 넘게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돈조차 정권이 가져갑니다. 전사자 보상금은 더 잔인합니다. 러시아가 전사자 한 명당 최대 3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한화로 약 4,200만 원. 목숨값으로도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지급은 됩니다. 유가족이 실제로 받은 것 31치 식료품 보상금의 0.088%입니다. 나머지 99.9%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비밀입니다. 파병 사실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사 통보도 비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가족은 주변 사람에게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싸웠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입 밖에 낼 수 없습니다. 슬픔조차 꺼내놓을 곳이 없는 구조입니다. 13조 원을 퍼줬는데 기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사의 월급은 정권이 가져갔습니다. 죽은 병사의 보상금마저 식료품 31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러시아에 돈을 퍼주고 기술은 못 받고 병사마저 착취당하는 구조.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신호가 바깥에서 왔습니다.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김정은 바로 옆에 있던 이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37년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벙커로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은 지 하루 만에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명 전문 어디에도 트럼프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한 글자도 넣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뺐을까요? 비난은 해야 합니다. 같은 명단 위에 동료가 죽었는데 침묵하면 체면이 안 섭니다. 그런데 트럼프 이름을 직접 걸면 다리가 끊어집니다. 나중에 악수할 여지를 남겨둬야 하니까요. 비난의 강도는 높이돼 문은 열어둔 겁니다. 외교에서 이름을 빼는 건 계산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북한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북한의 모든 관영 매체가 이란 공습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600만 주민에게 하메네이 사망 자체를 차단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최고 지도자도 미국 폭격에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주민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심어지면 안 되니까요. 핵을 가졌든 군대가 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도자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체제에 균열을 냅니다. 공습 직후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빠지지 않던 것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열병식 행렬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은 했습니다. 건드리면 쏠 수 있다는 건 보여주되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선은 넘지 않겠다는 줄타기입니다. ICBM은 숨기고 잠수함 미사일은 꺼내는 계산. 한쪽 주먹은 감추고 다른 쪽 주먹만 살짝 보여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김정은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에 자랑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 미사일 도시, 산을 통째로 파서 만든 요새입니다. 이 기술의 뿌리를 추적하면 북한과 연결됩니다. 2005년 북한 지하시설 전문가들이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해 테헤란에 입국했습니다. 설계도를 넘겼습니다. 굴착 장비 운용법을 넘겼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비율까지 통째로 넘겼습니다. 이란의 지하 요새는 처음부터 북한의 기술로 지어진 겁니다. 북한이 왜 땅 파는 기술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 뿌리는 깊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3년간 약 63만 5천 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평양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김일성의 트라우마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었고 그 교리가 이란까지 수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요새가 뚫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 3주. 이스라엘 측 추정으로 미사일 발사대 335기가 제거됐습니다. 전체의 70%.
미 중부사령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 90%가 파괴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의 지하 집중 배치 전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실수, 심각한 오판, 왜 뚫렸을까요? 북한식 벙커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지하에 보관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쏘려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발사 시 화염과 가스가 나오는데 밀폐된 지하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위성에 잡힙니다. 드론에 포착됩니다. 그때부터는 시간 문제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금고 안에 아무리 잘 보관해도 꺼내야 쓸 수 있습니다. 꺼내는 순간 도둑한테 보입니다. 이란의 지하 요새가 정확히 이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새 무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군의 GBU-72/B 5,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최초로 실전 투입됐습니다. 콘크리트와 암석을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금고문을 여는 게 아니라 금고째 부셔버리는 무기입니다. 북한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자기가 팔아넘긴 기술로 만든 벙커가 어떻게 뚫리는지, 미군이 어떤 신형 무기를 꺼냈는지, 이란 땅에서 자국 벙커의 성적표를 먼저 받아본 겁니다. 38노스의 반디페는 여기서 8가지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벙커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분산하고 이동시키고 중복 배치해야 한다. 고정된 시설은 결국 탐지되고 탐지되면 타격당한다. 밖에서 오는 폭탄, 벙커를 뚫는 신형 무기, 이게 김정은에게 가장 무서운 위협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연단에 올라 한 말이 있습니다. 역대 한국 정권들이 문화를 퍼뜨려 체제 붕괴를 노려왔다. 폭탄이 아닙니다. 미사일도 아닙니다. 드라마입니다. 노래입니다. 한류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 문화를 위협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이게 과장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독일 비영리기관 UMG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50명을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탈북자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국 영상을 본 적 있는 사람 98%, 그중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본 사람 96%, 50명 중 49명입니다. 이 방에 5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 빼고 전부 봤습니다. USB 보유율 94%, TV 보유율 92%, 최소 월 한 번 이상 외국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74%입니다. 가끔 몰래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4명 중 3명이 매달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상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노트텔이라는 휴대용 영상 재생기가 있습니다. 작고 가볍습니다. CD 슬롯에는 북한 영화를 넣어둡니다. SD카드에는 한국 드라마를 넣습니다. 평소에는 SD카드로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단속이 오면 SD카드만 빼면 됩니다. 화면은 자동으로 CD에 들어있는 북한 영화로 전환됩니다. 단속 요원이 들여다봐도 화면에는 북한 영화만 나옵니다. SD카드 하나만 주머니에 넣으면 증거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더 세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북한은 이미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 최대 15년 노동교화형, 유포하면 사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식 호칭을 쓰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오바, 아바, 쌤.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규모를 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국경 지역에서 약 400건이 적발됐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 새로 수용된 인원 약 1,700명, 반년 만의 숫자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6달 동안 1,700명이 수용소에 들어간 겁니다. 사형까지 걸어놓고 수용소에 1,700명을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안 멈출까요?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뇌물 단가가 올라갑니다. 예전에 5,000원이면 눈 감아 주던 것이 10,000원, 20,000원으로 뜁니다. 뇌물 단가가 올라가면 단속 요원이 더 많은 돈을 만집니다. 돈맛을 본 요원은 단속을 느슨하게 합니다. 느슨해진 틈으로 한류 유통망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체제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안에서부터 체제를 무너뜨리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물가를 억지로 누르면 암시장만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단속이 강해질수록 유통은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면 한국 드라마에서 북한 사람들이 충격받는 게 뭘까요? 강남의 고층 빌딩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도 아닙니다. 퇴근길에 치킨을 시켜 먹는 장면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장면입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고기 구워 먹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것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부러운 겁니다. 저 사람들도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사나? 이 소박한 의문 하나가 핵미사일보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요격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깥 세상을 직접 본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에서 귀환한 군인 약 3천 명이 교관으로 전환됐습니다. 드론전을 가르칩니다. 다연장 로켓 운용법을 전파합니다. 정찰 기술을 부대에 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 머릿속에는 전술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도시를 봤습니다. 러시아의 도로를 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습니다. 바깥 세상의 기억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명령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리와 백의 증언이 있습니다. 드론이 가장 파괴적이었다. 무인기를 과소평가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자기 눈으로 목격한 기술 격차는 돌아가서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품은 3천 명이 지금 북한 전역의 부대에 흩어져 있습니다. 데일리 NK 소식통의 말이 가장 묵직합니다. 10년 군 복무도 억울한데 파병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건 분석가의 말이 아닙니다. 워싱턴이나 서울에서 나온 분석도 아닙니다. 북한 안에서 나온 부모의 목소리입니다.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 그곳이 바로 김정은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새 방향을 다시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착취당합니다. 13조 원을 퍼줬는데 기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사의 월급은 빼앗겼습니다. 전사자의 보상금은 식료품 31치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에 매달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빠져들수록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뚫립니다. 자기가 팔아넘긴 기술로 지은 벙커가 3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미군은 금고째 부셔버리는 새 무기까지 꺼냈습니다. 이란의 성적표는 곧 북한의 성적표입니다. 같은 설계도로 지은 벙커가 같은 방식으로 뚫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에서 올라오면 접착제가 녹습니다. 98%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사형을 걸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수용소에 1700명을 집어넣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뇌물만 올라가고 유통망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세 방향 모두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같은 명단 위에 있었지만 체제를 붙들고 있는 접착제가 다릅니다. 이란의 접착제는 종교였습니다. 하메네이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말은 곧 신의 뜻이라는 믿음이 이란 체제를 수십 년간 지탱했습니다. 그 종교적 권위마저 공습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북한의 접착제는 공포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죽으니까 따르는 겁니다. 종교 체제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공포 체제는 더 취약합니다. 공포의 원천이 사라지는 순간 접착제 자체가 녹아내립니다. 믿음은 시간이 걸려야 무너지지만 공포는 한번 금이 가면 순식간입니다. 김정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합니다. 헌법을 2년 3개월 만에 2번 뒤엎었습니다. 헌법이라는 건 보통 10년, 20년 뒤를 보고 만드는 문서입니다. 한 나라의 기본 틀을 담는 겁니다. 그걸 연달아 뜯어 고칠 정도면 지금 이 순간 체제의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잘 지낼 이유가 없지 않다. 핵을 내려놓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을 쥔 채 대등하게 앉겠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면 대화하겠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폭격을 맞았습니다. 대화하겠다고 손 내밀었다가 당했습니다. 김정은은 이걸 지켜봤습니다. 협상도 위험합니다. 핵은 절대 못 놓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착취당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98%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동독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독이 무너지기 몇 달 전까지 세상은 동독을 견고한 요새로 봤습니다.
비밀 경찰 슈타지가 국민 18명당 1명을 감시했습니다. 국경은 철조망과 지뢰로 막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너질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독 TV가 수십 년 동안 동독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독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독 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독 가게에 뭐가 있는지 그 이미지가 동독 주민들의 머릿속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움이었고 다음에는 의문이었고 마지막에는 분노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트리거 하나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SB가 서독 TV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보셨던 그 명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 지도자가 사라진 나라들의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킨 체제는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전체가 멈춥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수천 명의 북한 병사가 사상됐습니다. 그중 포로로 확인된 사람 단 2명, 나머지는 전부 죽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포로가 되느니 죽음을 택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면 가족까지 처벌받으니까요. 그 체제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 안에서 공개 처형의 공포를 뚫고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형을 걸어도 다시 봅니다. 수용소에 넣어도 다시 봅니다. 사람을 죽이는 총성보다 무서운 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호기심입니다.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요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